내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다.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드는 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순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며느리 미영이가 남긴 낡은 USB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순남의 평범했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런 몰입 스토리를 더 만나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전개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 군산의 오래된 항구 도시,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이순남은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벌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손목과 무릎이 쑤시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무릎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미영이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친딸보다도 더 다정하게 굴어주던 며느리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검은 우산을 들고 시장 앞까지 마중 나오던 그 모습이 순남에게는 늘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미영이가 건네는 10만 원짜리 봉투를 받을 때마다 순남은 눈물이 났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순남이 어머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요양원비 월 200만 원씩 내면서도 집에서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웃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을 때마다 순남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워낸 힘든 세월이 결국 이런 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에서 묘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웃을 때도 어딘지 어색하고 대화 중에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아졌어요. 미영아, 무슨 걱정 있니? 순남이 물으면 미영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준호 오빠 사업이 잘 안 돼서 조금 걱정일 뿐이에요. 준호의 사업.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 빚만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순남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장에서 번 돈으로 모은 적금 1,0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왜 그러니? 아, 그냥요. 어머님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돼서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서는 다른 계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보다는 당장의 빚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미영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순남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기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들보다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들은 바쁘고 남자라 세심하지 못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준호가 누군가와 다투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순남은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된다는 걸까요? 혹시 이 집까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준호와 미영이 사이의 대화가 갑자기 끊어질 때가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이 방에서 나오면 마치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색해 하더군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순남은 직감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눈치가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남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오빠. 어머님도 눈치채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이자만 월 800만 원이야. 순남은 숨이 막혔습니다. 월 800만 원이라니. 그럼 빚이 대체 얼마나 된다는 걸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미쳤어.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 평생 모은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속이는 건 안 돼요. 속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어머니 나이에 이런 걱정 시켜드릴 수는 없어. 둘의 대화는 거기서 뚝 끊어졌습니다. 순남이 걸음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가자 미영이와 준호는 TV를 보는 척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순남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빚 때문에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도 자신의 노후도 위험에 처한 것일까요? 나는 짐이 되는 건가? 순남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미영이가 있는 한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만큼은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순남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며느리를 향해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의 가슴까지 꿰뚫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부양이 사랑이 아닌 경제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순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영이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깬 순남이 급히 뛰어나갔을 때 계단 아래에는 이미 차가워진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고 검은 우산이 부러진 채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이 순남에게는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순남이 며느리를 안고 울부짖는 동안 준호는 한 발 떨어져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도 영안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할 일들을 처리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을 거예요. 경찰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외상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과 일치했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순남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그 시간에 우산을 들고 나갔을까? 미영이는 평소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급히 나가려 했던 걸까요? 장례식장에서의 일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갈 때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표정 어디에서도 진정한 슬픔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짐을 덜어낸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게 참 다행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언제 보험을 들었다는 걸까요? 얼마나 되는데요? 2억 원입니다. 사고 사니까 배상금도 추가로 나올 거예요. 순남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2억 원이라니. 준호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준호야, 미영이가 언제 보험을 들었니? 작년에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권했거든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사고라는 게. 준호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순남은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미영이의 친정어머니가 오열할 때도, 친구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준호만은 차분했어요.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할 때는 목소리에 활기까지 돌았습니다. 서류는 언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준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장례식 이틀째 밤에 들은 대화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준호의 전화 통화였어요. 네,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보험금 나오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던 일들이요. 이제 괜찮아요. 순남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던 일이라니. 미영이가 무엇을 반대했던 걸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봐야죠. 혼자 모시기는 힘들 것 같고.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양원도 괜찮은 선택이죠.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순남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죽고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순남이 목격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혼자 서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슬픔 대신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거든요. 이제 자유다. 준호가 중얼거린 그 말을 순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니. 아내의 죽음이 자유라니. 집으로 돌아온 후 순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는 미영이의 흔적을 너무 빨리 지워나갔어요. 화장품, 옷까지 개인용품들을 며칠 만에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어머니, 이렇게 놔두면 더 슬플 뿐이에요. 새 출발을 해야죠. 새 출발. 그 말 속에는 미영이 없는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니? 제가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낮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준호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은 요양원들 알아봤는데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이 말을 꺼내는군요.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양원도 예전과 달라요. 더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순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미영이가 없으니 이제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죽고 일주일 후 순남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다가 찾아낸 것들 때문에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영이의 방을 정리하던 순남의 손에서 요양원 브로슈어가 떨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실버케어 요양원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왜 미영이가 이런 걸 갖고 있었을까? 순남은 브로슈어를 펼쳐봤습니다. 여러 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가격표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1인 실월 300만 원, 2인 실월 200만 원, 4인 실월 150만 원. 순남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60만 원인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걸까요? 결국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제 몫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왜 요양원 자료를 미리 준비해뒀던 걸까요? 순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집 시세 조사서, 담보대출 안내서, 그리고 낡은 USB였어요. 집 시세는 3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한도는 2억 8천만 원. 준호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설마, 순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USB에는 중요한 증거라고 매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남은 준호가 외출한 틈을 타서 거실 컴퓨터에 USB를 꽂아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과 함께 문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남은 먼저 문서를 열어봤어요. 시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미영이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을 갚으려는 계획도 알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에서 평생을 마무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호 오빠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만 월 1,0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했어요. 요양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면 어머님 적금은 금세 바닥날 거예요. 그런데 준호 오빠는 제 반대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준호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아실 거예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월 1,000만 원의 이자라니. 그럼 빚이 10억 원 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도 이제 한계야, 미영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모신다고. 약속.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빚이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약속 안 했어. 춘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님 적금이랑 연금으로는 요양원비도 못 내잖아.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세요.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고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빚쟁이들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말이야.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양원비는 누가 내고요? 그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적금으로 버틸 수 있을 거야. 1,0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1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춘남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적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아들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파산하면 어머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집을 팔거나 제가 직장을 더 구해서라도.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전세금도 없는데. 춘남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이에요. 집도 돈도 선택권도 없는 노인의 현실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춘남은 다음 부분을 들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말이에요. 녹음의 뒷부분을 들으면서 순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거든요. 미영아,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68세시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10년에서 15년 더 사실 텐데. 요양원비만 월 200만 원씩 내면 얼마야? 2억 5천만 원이야. 그것도 건강할 때 얘기고 중증 질환 생기면 더 들어. 춘남은 아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 안 하면 뭘로 계산해? 감정으로?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야. 망해도 어머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들어보세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등급 판정받으면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와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그런 거 다 계산해봤어. 지원금 받아도 월 100만 원은 좋게 들어.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야. 미영이가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 애썼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우리 생활도 불편해. 신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둘이서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춘남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얼마나 눈치 보시는데요.
눈치 보는 게 문제야.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사는 거라고. 그건 오빠 생각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오히려 든든해요. 든든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중풍 오시면? 그때도 든든할 거야. 준호는 이미 어머니의 미래를 가장 부정적으로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저희가 모셔야죠. 우리가 간병까지 할 수는 없어. 미영아, 너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 춘남은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모든 것을 비용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효도잖아요. 효도도 능력 안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파산하면 어머니도 결국 고생하시게 돼. 그럼 오빠가 사업을 정리하시죠.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말고. 사업을 정리하면 뭘로 어머니 모셔? 월급쟁이 해서는 어머니 요양원비도 못 내. 그때 녹음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빠, 사업 정리하고 저도 일하면 돼요. 둘이 벌면 충분해요. 너도 일해? 애는 언제 낳고? 애는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에? 내 나이가 벌써 29인데. 춘남은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어머니 부양보다 자신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손자를 낳는 것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어. 그 한마디에 순남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것이었나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어디까지가 책임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어머님은 누가 책임져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요? 춘남은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완전히 국가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키워준 은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미영아,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겠지? 왜요? 어머니가 알면 상처받으실 거야. 당연히 상처받으시죠.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어쨌든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나중에 다 준비된 다음에 얘기할 거야. 준비가 뭐예요? 요양원 자리 예약하는 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집 담보대출 승인 받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오빠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순간 녹음에서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준호의 목소리는 순남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그럴 거예요. 미영아, 마지막 경고야.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경고요. 저를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부탁이야. 제발 입 다물고 있어. 싫어요. 어머님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순남의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순남의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그날 밤에 이르려.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말 그대로야.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한다면. 방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 우리 가정을 파탄내는 게 옳은 일이야? 가정 파탄은 오빠가 시키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버리면서. 그때 준호가 내뱉은 말은 순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계속 반대하면 내가 먼저 사라져야겠어. 뭐라고요? 들었잖아. 내가 내 앞길을 막으면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야. 순남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 위협을 넘어서.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저를. 설마가 아니야. 확실히 해두는 거야.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쳤다고? 나를 미치게 만든 건 너야. 어머니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람 취급해줬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나를?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 진정해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할 것도 없어. 내 말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순남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고라니. 결국 며느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든지. 미영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사고라고요? 사고지, 뭐야. 누가 봐도 그냥 사고야.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죽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뒀던 거예요. 보험금도 나오고, 빚도 갚고, 어머니 문제도 해결되고. 일석삼조지. 보험금요.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죽으면 2억 원 나와. 사고 사니까 배상금까지 합치면 더 나올 거고. 순남은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생명보험까지 미리 계산해뒀다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겠어? 내가 계속 반대하기 시작한 때부터지. 제가 반대한 게 잘못인가요? 어머님을 지키려고 한 게 죄예요? 어머니를 지킨다고. 내가 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착한 며느리 행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준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착한 며느리 행세요? 그럼 오빠는 뭐예요? 효자 행세하면서 어머님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을 위해서요. 요양원에 혼자 버려두는 게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요. 그때 준호가 내뱉은 말은 순남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야. 순남은 충격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리요? 어머님을 정리한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현실은 오빠가 만든 거잖아요.
빚을 그렇게 많이 진 것도 어머님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도 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어머님이에요. 춘남은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적만 흘렀어요. 대답하세요. 어머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야. 평생 모은 돈 다 떨어질 때까지만 맡기는 거죠. 준호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정부 지원으로 떠넘길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지. 춘남은 아들의 차가운 계산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신세가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저는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어머님께도 모든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죽여보세요. 정말로.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후회할 사람은 오빠예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춘남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이 자신을 단순한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춘남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이에요. 춘남은 USB를 품에 꼭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의 친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순남을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러 온 노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제 며느리. 미영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고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춘남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어요. 경찰관은 순남의 말을 듣고 담당 형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가족을 잃으신 슬픔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슬픔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증거가 있다고요. 춘남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형사들도 녹음 내용을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곧이어 나온 반응은 순남을 실망시켰습니다. 어르신, 이 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위협하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영이가 그냥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춘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도 법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춘남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며느리를 죽이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요양원 견학 언제 가보실래요?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거든요. 춘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영이가 죽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꺼내다니.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순남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미영이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미영이는 이제 없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미영이를 사랑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당연히 사랑했죠. 정말로? 순남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영이가 죽고 나서 너무 담담한 것 같아서. 담담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남은 아들의 변명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영이를 죽였다는 것을요. 준호야, 미영이 보험금은 언제 나오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에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남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돈으로 뭘 할 거니? 빚부터 갚아야죠.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준비해야 하고요. 순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순남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는 생각,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긴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무엇보다 절망적인 건 자신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갈 데도 없었어요. 결국 아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이게 노인의 현실인가? 순남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했고 의존할 사람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아들뿐이었어요.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노인들 말이에요. 순남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경찰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설령 아들에게 버림받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미영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었으니까요. 순남은 며느리 미영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는 조회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들 계좌인데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순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신분으로 집담보대출 관련 문의를 했어요. 이 주소로 대출 신청이 들어온 적 있나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요. 거절됐습니다. 거절됐다고요? 왜요? 공동명의인분이 동의하지 않으셔서요. 순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동명의인은 미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 거였어요. 언제 신청했었나요? 한 달 전쯤이요. 미영이가 죽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순남은 이제 확신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없애려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남은
미영이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미영이가 평소에 준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미영이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했어요. 어떻게요? 준호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했어요. 춘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미영이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님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설령 이혼을 해도 어머님 편에 서겠다고 했어요. 춘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런데 왜 경찰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영이가 정말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순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준호가 은행에서 돌아와서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담보대출이 승인됐어요. 미영이가 없으니까 제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춘남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죽고 나서야 대출이 승인된 거였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3억 원 정도요.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견학 가보시죠. 제가 예약해둔 곳이 정말 좋아요. 춘남은 아들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죽기도 전에 말이에요. 준호야, 미영이가 반대했다면서. 네, 뭐요? 담보대출 말이야. 미영이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했잖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미영이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반대했었거든요. 네, 걱정? 네,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 봐서요. 하지만 순남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자신을 지키려고 반대했던 거라는 것을요. 미영이 참 좋은 아이였구나. 네, 그랬죠. 준호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없어서 아쉽지 않니? 물론 아쉽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춘남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호가 만든 일이었을까요? 어머니, 요양원 견학 언제 가보실래요?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급하니? 급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안전 때문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춘남은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미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가정해봐야 소용없죠. 그래도 궁금하구나. 미영이가 있었다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준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도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춘남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자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미영이 얘기를 하세요? 미영이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키려고요? 뭐려? 나를.
버려지지 않게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려진다니요. 누가 어머니를 버린다고 했어요? 너 말이야. 저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버린다고 했어요? 춘남은 아들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버리는 거 아니니? 그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환경, 가족 없이 혼자.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는 거죠.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힘들지. 힘들다기보다는 걱정이죠.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준호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 내가 없으면 더 편하겠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서 순남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미영이는 달랐는데, 미영이는 이제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남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죽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도요. 순남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고, 무엇보다 이런 현실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춘남은 더 이상 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굴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진실을 덮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야, 엄마한테 할 말 있니? 아들을 마주보고 앉은 순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다. 어머니,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아니야. 내가 죽인 거지. 순남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예요? 미영이가 남긴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내가 미영이를 위협하는 것도 죽이겠다고 한 것도 다 들었다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아내를 죽이겠다는 말을 화가 나서 했다고?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보험금 계산한 것도 다 들었어. 순남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죽여? 빚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계속 반대해서 준호가 무너져 내리면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15억이나 돼요. 이자만 월 1,500만 원이고요. 순남은 그 액수에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죽였다는 거니?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밀어뜨린 거지.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영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를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말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수,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순남은 아들의 변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나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라고.
내 적금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에 맡길 생각이었지. 기초수급자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나를 완전히 사회에 떠넘길 생각이었던 거야. 춘남은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큰 짐이었니? 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준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순남은 더 이상 그런 미안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순남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순남은 피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어요. 증거도 있고요. 순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늦었어, 준호야. 이미 늦었다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순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 은행 대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까지 모든 것을요. 어르신 정말 신고하시겠어요?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서 더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순남은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순남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제 남은 인생은 미영이의 억울함을 푸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쓸 거고요. 순남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며칠 후 순남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순남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부담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부양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자의 질문에 순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 부양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면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순남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 인권 활동을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준호는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순남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어머니이신데 처벌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판사의 질문에 순남은 대답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순남은 이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를 위해 할 일이 있었고 사회를 위해 할 일도 있었거든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노인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미영아, 고마웠다. 너 덕분에 엄마가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매일 밤 며느리의 사진 앞에서 순남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요. 이야기가 끝났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스토리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